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7월 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5%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적절하게 상승 마무리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1,800억 매수, 외국인 투자자는 1,0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1,900억 정도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280억을 매도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2794포인트고요. 어제 오늘 하락 상승으로 계속해서 그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탈을 할 듯 하면서도 이 자리를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다시 살아나면서 증시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직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2800선을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좀 더 줄어가지고 지금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1,000억, 기관 투자자 1,800억이고요. 금융투자가 1,200억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사실 크게 많이 매수한 것도 아니고요. 전날, 전전날 매도했던 것을 좀 매수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7월달 중반으로 들어갈수록 옵션 만기와 그 다음에 미국의 그런 CPI 지표, 그런 각종 물가 지표들이 발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아래 바닥 라인을 지금 3번 정도 찍었고요. 어제는 좀 더 이탈하면서 하단을 이제 뚫고 내려가는 그림이었는데 간밤에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그 관련된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테마로 올라갔던 주가가 쭉 이제 다 내려와서 진행되었고 다시 한번 그 힘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대로 완전히 추세가 살아났을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900억 매수하면서 오늘 코스닥에서 주로 매수를 진행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270억 매도하였고요. 금융 투자 외에도 나머지 투자자들이 많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적절하게 상승 진행되었고요.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다우 나스닥 올라갔고 니케이도 1.2% 올라가면서 다시 4만 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은 0.5% 정도 하락하였고요. 좀 반대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증시 분위기는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이 환율이 다시 한번 1390원대로 도달을 했고요. 내려가는 듯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선을 받쳐주면서 계속 상향 평준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고점 라인을 저항을 받긴 하지만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단으로 좀 이제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분위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약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지금 이제 프랑스를 필두로 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톡스가 1.4%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선물 지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천연가스 거의 어제와 비슷한 가격대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채권금리를 보시면 4.42%로 다행히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5%대를 넘어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4.5% 아래로 다시 눌러지는 모습이고 4.4%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국채금리가 어디로 다시 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그 국채 발행을 통해서 미국의 경기를 지금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국채가 발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미국의 부채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촉각을 좀 둬야 되는 상황이고 이 국채 금리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대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사실 국채 가격이 떨어진 지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국채 금리는 일단 4.4%대 진행 중이지만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좀 보았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경계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요 정도로 네, 증시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특별하게 오늘은 변동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원 하락해서 0.36% 하락했고요. 19,26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바짝 이제 상승을 하는 듯 하면서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마무리 또한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급락했던 뭐 급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급락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락했던 부분을 바로 이제 메워주는 듯 하면서 오늘 이제 보합 진행되었고요. 거래량은 계속 부족합니다.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었고 일별 거래도 310만 주 정도로 오늘 거의 뭐 거래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흐름이 이전에 우리가 자주 보던 패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가를 한번 올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찔끔찔끔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좀 이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올리면서 또 그런 상승분을 메워주는, 하락분을 메워주는 이전의 그 패턴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한 3월 달쯤에는 이렇게 계속 장마 기간인 것처럼 1%, 2%, 1%, 2%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를 눌리는 모습이 지금 전형적인 패턴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었고 오늘 하락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최근 이 움직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바닥 라인을 형성하면서 윗꼬리를 메워주는 양봉이 이제 나오는지 이번 주 장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당장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고요.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 11일이죠. 그 11일 전후로 해서 이제 9일은 나토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회의에 우리나라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럽 내에 우리나라 이 외교력이 얼마나 또 이 영향력이 커졌을지 또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1일 이후에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발표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7일에는 프랑스의 2차 투표가 있는 날이고요. 지금 1차 투표는 처참하게 일당에 지금 힘이 뺏긴 모습이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지면서 2당이 이제 같이 힘을 밀어주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당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1당을 막는 게 사실 최선이고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본인의 의지대로 이 뜻을 펼치기에는 이제는 좀 많이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이 체코 원전 최종 이 체코 원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벤트들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옵션 만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7월 이제 초반입니다. 이제 중반으로 가고 이제 체코 원전 이후 하반기에 줄줄이 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UAE 원전 이런 것들 큼직큼직한 이벤트들을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사우디 내에서도 우리가 기다리던 주단조 공장이 점점 완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이 같은 가격을 계속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같은 패턴으로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을 빼면서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 이렇게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전에도 이렇게 윗꼬리 달고 계속 쭉쭉 눌리고 다시 한번 올리는 느낌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비슷한 모양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지켜보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고요. 뭐 제가 이제 장기 투자를 설명을 하면서 주가에 대해서 무디게 좀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이라면 주가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실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 1주, 2주 안에 떨어졌던 이 주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2주 안에 이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어떠하게 판단이 되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주 안에 저라는 사람을 분석하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2주 안에 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정말 이제 그야말로 신이죠, 신. 그죠?
그러한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 자체가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움직였던 그런 흔적, 발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내가 그 발자국을 아무리 분석을 한들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지, 방향을 언제 틀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과거의 자체를 통해서 그 발자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방향으로 이어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는 것이지, 그 이외에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결국에는 추세고요. 이 추세 자체가 이전에도 하단을 한번 깨긴 했지만 이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오랫동안 이 2만원 초반, 19,000원 후반, 초반 요 정도 수준을 계속 위아래로 흔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전에 우리가 넘지 못했던 이 벽을 한번 뚫고 그 위로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고요. 거기서 지지 라인을 한 번 더 이번에 형성을 하고 올라가 준다면 이제는 쌍바닥 그림을 그리면서 이 상단을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지켜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가를 가지고 계속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제 3자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옵션으로 좀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제가 일주일 동안 주제를 모두 체코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 뭐 동의를 하신다면 쭉 가보는 거고요. 정말 내 예상대로 틀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뭐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단기로 본다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장기로, 그리고 여러 이 면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한국이 프랑스에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저는 유리하다라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이 이제 앞으로 10일 정도, 11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거래일로 따지면 이번 주 4, 5일, 그 다음에 다음 주 8일에서 12일까지, 그 다음 주 월요일이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일로는 거의 7일, 8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기다려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조급하시다면 빠져나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예상될 것 같으면 당연히 빠져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15일에 혹여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주가가 조금 더 눌러진다라고 하더라도 저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15일에 나올 수 있는 소식이 좀 더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충분히 저는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 정도는 베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았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수급은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가 34,000주 매도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6만 주 매도하였습니다. 자, 뭐 최근에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참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계속 21% 중반 수준의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어제, 그 다음에 엊그제 좀 이제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6월 한 6월 말부터는 좀 매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그 대부분의 물량이 이 금융 투자에서 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금융 투자가 15,000주 매도, 나머지 투자자들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움직이는 수급 없었고요. 오히려 사모펀드는 바짝 매수하고 연속적으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투신도 바짝 매수하고 좀 이탈을 하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마찬가지 바짝 매수하고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때 체코 원전이 기대되었다가 이때 체코 원전이 불리하다, 이렇게 단순히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옵션 만기라는 그런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가 그 뒤로 지금 이제 만기 물량을 뱉어내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7월 옵션 만기 다음 주 10일, 11일 정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 고점과 저점을 찍는 그 추세가 옵션 만기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매도와 연관되어서 물량이 늘어났다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있고, 반대로 공매도 잔고는 줄었다가 늘었다가를 반복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연결지어서 매칭을 시켰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제가 그런 공매도 그래프를 그리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거의 다 상환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이렇게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례 없던 일이 일어난 거고요. 전례 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20%까지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체코 원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주가를 올리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도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바라보고 계속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상상도 아니고요. 그냥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매도로 지금 집계되었지만 어제는 이제 모건서울 그 다음에 요 정도로 매수되었네요. 뭐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한증권의 매수 매도가 뭐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오늘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장고를 보시면, 자, 오늘도 이제 대차장고 이 상위 종목에 상환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24만 주 정도 매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24만 7천 주 정도로 매도되었고요. 매도가 아니죠. 상환이 되었고요. 잔고는 1696만 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늘었던 대차 잔고 다시 줄어들었고요. 공매도 잔고는 여전히 작은 상황이죠. 아까 제가 공매도 잔고를 확인 안 했네요.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같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도 사실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고요. 41만 주로 오히려 공매도 잔고는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39만 주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잔고가 더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확실히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모두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체코 원전이 좋지 않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이라면 굳이 저런 공매도를 상환하거나 대차 잔고를 줄일 필요도 없고요.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무리하게 공매도를 상환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추정 물량도 지금 16만 주에서 5만 7천 주로 플러스로 더 전환이 되었고요. 전날과 이제 오늘 뭐 사실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21.43%까지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 유명한 증권사들이 포함된 그런 외국계 투자자들이 왜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지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2주 안에 하락을 가지고 이 장기적으로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거의 10%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집하고 흔들고 이러한 과정 속에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기다리는 사람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러한 상승을 보고 들어간다면 높은 가격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패턴을 보고 다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러한 습관으로 주식을 하게 된다면 역사적인 신고점을 넘어가는 종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올랐으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좀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생각을 어디서부터 근거해서 왔는지 보다 주가를 계속 이 차트를 따라가서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보다 이전에 과거의 발자취를 지금으로 끌어오는 것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가치를 분석을 하면서 과거의 발자취를 참고를 하되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계속 우리는 최신 이 정보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이제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따라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천천히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결론이 나죠.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접목을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이제 참고를 하시지
뭐 여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요거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 관련한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 EDF가 SMR 혁신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수원의 희소식인가 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EDF 자회사 소형 모듈 원자로 혁신 기술 개발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대형 원전 다음으로 SMR에 대해서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뭐 러시아, 중국은 이미 상호 분전에 들어가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캐나다, 한국, 네, 요런 기업들이,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요. 좀 선두주자로 이 SMR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테라파워는 미국에 착공을 시작했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이제 곧 스탠다드 파워와 계약을 하게 되면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랑스가 대형 원전에서는 거의 서방 국가에서 3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인데요. 근데 이 SMR 혁신을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EDF는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신규 기술 개발을 포기하고 기존 디자인으로 회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다국적 전력회사 EDF 자회사인 뉴워드는 지난 4년간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신기술을 개발해왔는데요. 유럽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2030년대에 이 신기술을 적용할 걸로 광고가 되었지만 비용과 건설 공기 관련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발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뉴워드의 결정이 체코 원자력 프로젝트 발주처인 체코 전력공사 등 잠재적 구매자와 협의 후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수원 장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저비용과 적시 시공 관련 우려를 뉴워드의 새 기술이 불식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외신의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이 나오죠. 체코 전력공사가 6월 15일에 이미 이제 평가를 해서 두 입찰 기업을 평가해서 체코 정부로 넘겼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후에, 그 미팅 이후에 지금 이제 뉴워드의 결정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SMR에 대한 혁신을 줄이고 이제 기술보다는 가격의 관점으로 좀 더 바꾸겠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EDF가 체코 전력공사로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수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이긴 하지만 체코는 향후 대형 원전도 필요하고 소형 모듈 원전도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따져 보아서 아마 이 최종 이 사업자를 선정할 텐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선택될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기를 지을지 네 기를 지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입찰을 내기를 했긴 했지만 결국에는 체코 정부에서 그게 선택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따지고 그건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4기가 되지 않으면 4기에서 2기 혹은 1기, 3기가 되면 EDF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EDF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너무 비싼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4기로 체코에다가 입찰을 냈고요. 그 결과 이제 체코 정부에서 4기로 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정해서 냈고요. 그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탈락했고요. 근데 체코 정부가 이것을 이제 7월 달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데 이제 요 몇 기를 지을지를 8월 달에 결정한다라고 최근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앞뒤가 맞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EDF는 4기를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입찰 제한을 했고 거기서 냈습니다. 그래서 4기가 아니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이미 판단이 되었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사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그게 사업자가 먼저 선정되고 8월 달에 2기가 될지 3기가 될지 1기가 될지를 체코 정부에서 결정을 한다면 이 EDF가 선택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수원에 손을 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이고요. 한수원은 1기를 짓든 2기를 짓든 4기를 짓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지으면 더 싸게 내려가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이 4기를 건설했을 때 공기를 맞춘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울, 신한울 단지, 네.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체코 정부라든지 영국의 그런 원자력 그 기업단이라든지 그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이 원자력 발전 단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만 보더라도 최근에 10년 동안 원전을 제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지금 뭐 프랑스를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히려 뭐 EU 그래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프랑스를 선택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죠. 지금 프랑스가 어디로 가고 있죠? 우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EU가 점점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고 있습니다. EU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각국의 그런 이 정치적인 상황들이 점점 우경화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체코가 지금 중심으로 해서 체코 이니셔티브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이야 지원해 주죠. 근데 저렇게 이제 총선을 진행하고 정부가 이제 힘이 약해졌을 경우에 체코 이니셔티브가 제대로 될 건가? 그리고 체코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실패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체코 안보는 어떻게 할 건가? 프랑스가 우경화된 프랑스가 그것을 책임져 줄 건가? 네, 이러한 것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폴란드라든지 그 다음에 루마니아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 다 어떤 방산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전례 없는 우리나라의 그런 방산, 그런 호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뭐 일부 국가에서는 독일의 그런 뭐 전차를 샀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긴 했지만 확실히 최근까지 움직임을 보면 이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방산을 가성비를 좋게 보고 있고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이 사례도 보더라도 지금 메싱하우스 아니면 한수원으로 계속 프로젝트가 검토가 되고 있고요. EDF는 배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EDF가 이 아까 우리나라처럼 UAE 그런 바라카 원전처럼 싸게 잘 지은 건설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도 안 지어졌어? 이렇게까지 비싸졌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당연히 인건비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씩 일합니다. 그것도 짧아진 거죠. 건설업계들은 제가 몇 시간씩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7, 80시간씩 일할 수도 있겠죠. 탄력 근무제라고 해서 한 달 동안은 오버하더라도 뭐 3개월이라든지 1년 동안에 전체 일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그런 거 없습니다. 프랑스는 주 4일입니다. 4일. 일주일에 35시간 일하면 집에 가야 됩니다. 연휴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 프로젝트, 특히 원자력 발전이 연속적으로 건설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프랑스 인건비가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 같고요.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비싸게 파니까 우리나라 왜 이렇게 싸게 파냐? 우리나라 뭐 이 손해보고 파는 거 아니냐? 원전 수출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인건비가 싸니까 그만큼 같은 재료비를 넣더라도 프랑스도 재료비 우리나라 비슷하게 넣더라도 인건비에서 이미 2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마치 이제 10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요. 그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의 인건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갑자기 한 몇 달 전이죠. 시진핑 주석이 중국 주석이 프랑스로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원전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가 이제 힘을 합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건설 관련해서 기술 교류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도 값싸게 이 원전 건설을 우리나라만큼 하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20% 더 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가 1대1로 입찰, 비딩을 붙으면 사실 우리나라가 질 수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이 비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그러한 이제 제조력을 프랑스가 활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프랑스와 중국이 합작해서 체코 들어갈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체코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안보 입장에서 배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협력을 했다는 것은 사실 체코 시장을 좀 멀리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수주할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고요. 그러면 프랑스가 지금 유럽 내에 그런 이 원자력 시장에서 이제 눈을 떼서 이제는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아시아 쪽이라든지 인도 쪽이라든지 그런 브라질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값싼 인건비와 프랑스의 그런 EDF의 기술력을 합쳐서 합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제 미국의 기술력과 우리나라의 단가, 값싼 제조력으로 힘을 합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중국과 미국, 한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을 저는 선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좀 빠르게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들려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근데 뭐 반대로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 다음에 저기 한수원 사장, 이 합의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도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로 이제 로열티가 간다. 그리고 SMR을 생각했을 때는 뉴스케일 파워도 있고 테라 파워도 있고 영국의 롤스로이스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 컨소시엄 팀 코러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컨소시엄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 방면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유리해 보이죠. 네,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프랑스의 그 내부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변수까지도 사실 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는지 일부러 주가를 가둬놓고 물량을 계속 확보하는 것인지 그냥 마지막 확실한 소식을 보고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뜬금없이 이렇게 양봉을 왜 띄웠는지 여러분들께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 발 호재로 올라갔다가 뉴스케일 파워 떨어질 때 떨어졌다가 또 뉴스케일 파워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또 최근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어디로 방향을 틀고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게 매일매일 그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영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근본적인 주식의 근본적인 이 투자 기업 가치 분석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시간의 프리마켓 0.25달러 좀 올라가고 있고요. 2% 정도.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바짝 올라가다가 또 조정 받았고요. 그 전날에도 바짝 올라가다가 조정 받았고요. 하는 짓이 좀 두산 에너빌리티와 유사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올라갈 때 화끈하게 최근에는 좀 올라가지 않아서 답답한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이때 이제 이후에 뉴스케일 파워는 더 올라가 버렸죠. 결론은 뭐 뉴스케일 파워 이미 고점 돌파했고요. 조정 받아도 그대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게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지분 투자를 해서 그 3조 원에 달하는 주기기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이번에 2조가 지금 스탠다드 파워와 계약을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로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공시는 뭐 계속 미확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원전 업계는 뭐 거의 100% 두산 에너빌리티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업체도 없고요.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주도 받고 지분 투자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수익도 받고 오히려 뭐 일석이조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도 지금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뭐 다올증권이라든지 메리츠 증권이라든지 KB증권이라든지 여러 증권 리포트에서 섣불리 사실 그런 것들을 오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유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곧 결론이 날 거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주가는 주가일 뿐입니다. 이거 뭐 19,200원 며칠 내내 떨어져 가지고 왔는데 단숨에 10% 올라가면 또 금방 22,000원 가고요. 뭐 20% 올라가면 뭐 23,000원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하루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좀 옷 가랑비 오래 맞아서 옷이 좀 젖었다라고 해도 옷 뭐 짜서 다시 말리거나 새 옷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해 뜰 때 우리가 웃는 날이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